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과 물이 어우러져 사시사철 맑은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남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굽이굽이 이어진 돌담길을 따라가다 보면 웅장하면서도 정갈한 자태를 뽐내는 대문이 나타나고 그 안에는 대대로 덕을 쌓아온 양반 가문의 후손인 김선비와 그의 어질고 현명한 아내 심씨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재물이 넉넉하여 곳간이 비는 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심 또한 후하여 흉년이 들 때면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등 덕망이 높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칭송이 자자했기에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한 번쯤은 멈춰서서 그 집의 평온한 기운을 느끼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심씨 부인은 본래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매사에 사려 깊은 여인으로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하인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 엄격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아 아랫사람들조차 그녀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집안의 안녕을 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며 밤이면 남편 김선비가 글을 읽는 사랑방에 불이 꺼질 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고 바느질을 하며 남편의 뒷바라지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김선비 역시 그러한 아내의 지극한 정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바깥 출입을 삼가고 오직 학문에 정진하며 아내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으니 두 사람의 금슬은 마치 한 쌍의 원앙과도 같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저절로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붉게 물들었던 단풍이 낙엽되어 떨어지고 찬바람이 문풍지를 흔들기 시작할 무렵 평화롭던 이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면서 고요했던 일상의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짙게 깔릴 즈음 대문 밖에서 들려온 가냘픈 인기척의 하인이 나가보니 남루한 옷차림에 먼지를 뒤집어 쓴 한 여인이 추위에 떨며 서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녀는 다름 아닌 심씨 부인의 먼 사촌 동생인 매향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매향은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이곳저곳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라난 탓에 눈칫밥을 먹으며 고생을 많이 했다고 전해지는데 연락이 끊긴 지 10수년 만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언니의 집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심씨 부인은 대문간에 쓰러질 듯 서 있는 매향을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맞잡고 안으로 들였으며 따뜻한 아랫목에 앉히고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내어와 줄인 배를 채우게 했습니다. 매향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겪은 모진 세파와 기구한 운명을 털어놓았는데 혼인을 했으나 남편이 일찍 죽고 시댁에서 쫓겨나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 염치불구하고 유일한 피부치인 언니를 찾아오게 되었다고 흐느꼈습니다. 마음 약하고 정 많은 심씨 부인은 사촌 동생의 딱한 사정을 듣고 함께 눈시울을 붉히며 이제부터는 이 집을 내 집이라 생각하고 마음 편히 지내라고 다독여 주었고 김선비 또한 아내의 친척이니 정성껏 보살피라며 하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 매향은 언니의 은혜에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집안일 거들기에 열심이었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여 하인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녀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부엌에 들어가 찬모를 도와 밥을 짓고 밤에는 심씨 부인의 곁에서 말동무가 되어주며 적적함을 달래주었기에 심씨 부인은 그런 동생이 기특하고 안쓰러워 더욱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매향에게 좋은 옷감을 끊어다 옷을 지어 입히고 자신이 아끼던 장신구까지 내어주며 친자매 이상의 정을 나누었으며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할 때도 매양의 의견을 물으며 그녀를 가족의 일원으로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어서 따뜻한 밥을 먹고 등 따스한 잠을 자게 되자 매양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검은 욕망의 씨앗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언니인 심씨 부인이 누리는 모든 것들, 즉 넓고 풍요로운 집과 하인들의 존경, 그리고 무엇보다 훤칠하고 학식 높은 형부 김선비의 자상한 사랑을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부러움이었던 감정이 점차 질투와 시기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매향은 자신이 겪은 불행한 삶과 언니의 행복한 삶을 비교하며 왜 자신은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없는지 하늘을 원망했고, 급기야는 언니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고 싶다는 끔찍한 상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한방눈이 소복이 쌓이던 어느 날부터 매양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심씨 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타 김선비가 머무는 사랑방 근처를 기웃거리거나 굳이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될 찻상 심부름을 자청하며 김선비와 마주칠 기회를 만들곤 했습니다. 그녀는 단정하고 청초한 모습으로 가장하여 김선비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리고 때로는 은근한 눈빛을 보내며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려 노력했으나 대쪽 같은 성품의 김선비는 처제인 매양을 그저 안쓰러운 친척으로만 여길 뿐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양은 포기하지 않고 더욱 교묘하게 집안의 틈새를 파고들었으며 겉으로는 여전히 순박하고 착한 동생의 가면을 쓰고 있었기에 심씨 부인은 꿈에도 동생의 흑심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봄 기운이 움트기 시작할 무렵 환절기 탓인지 건강하던 김선비가 갑자기 곧불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과 오한으로 시작된 병세가 며칠이 지나도록 차도를 보이지 않고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심씨 부인은 걱정이 태산 같아 밤낮으로 남편의 곁을 지키며 간호에 매달렸고,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약을 짓고 정성껏 달여올렸으나 김선비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 기력은 쇠해져만 갔습니다. 이때 매향은 언니의 과로를 걱정하는 척하며 자신이 대신 약을 다리겠다고 나섰는데, 심씨 부인은 며칠 밤을 새워 피로가 누적된 탓에 동생의 제안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부엌 한켠에 마련된 약탕기 앞에서 부채질을 하던 매양의 눈빛은 흔들리는 불꽃처럼 기이하게 번뜩였고,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품속 깊이 감추어 두었던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장터에 나갔을 때 몰래 구해온 정체불명의 가루였는데, 무색무취하여 음식이나 약에 섞으면 아무도 눈치챌 수 없지만 서서히 사람의 오장육부를 망가뜨리는 무서운 독초 가루였습니다. 매향은 떨리는 손으로 가루를 펄펄 끓는 약탕기 속에 털어넣었고, 약재의 쓴 냄새에 섞여 독초의 흔적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으니 이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안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되돌릴 수 없는 악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매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약사발을 받쳐들고 김선비의 방으로 향했고, 방문 앞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목소리로 형부의 안부를 물으며 약을 드시라 권했습니다. 김선비는 처제가 정성껏 다려온 약이라 의심 없이 받아 마셨고, 쓴 약을 삼키며 고맙다는 인사까지 건넸으나 그 약이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독배인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매양은 빈 약사발을 받아 들고 나오면서 입가에 스치는 비릿한 미소를 애써 감추었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김선비의 거친 숨소리를 뒤로한 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가올 폭풍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김선비는 자정이 넘은 시각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고통에 몸부림치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심씨 부인이 급히 불을 켜고 남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김선비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어 심상치 않은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한 심씨 부인은 황급히 하인들을 깨워 의원을 부르게 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혀 횃불이 오가고 사람들의 다급한 발소리가 마당을 울렸으나 정작 이 사단은 낸 장본인인 매양은 자신의 방에서 숨죽여 이 모든 소란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김선비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어 그는 피를 토하며 정신을 잃었다 깨기를 반복했고 곁을 지키던 심씨 부인은 남편의 손을 부여잡고 오열하며 제발 정신을 차리라고 애원했습니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김선비는 아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으나 혀가 굳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그저 슬프고 원통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숨이 멎는 순간 심씨 부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고 그 비통한 울음소리는 새벽의 고요를 찢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듣는 이들의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김선비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는데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단순한 곧불로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례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슬픔에 잠겨 넋을 놓고 있던 심씨 부인의 뇌리에 문득 지난밤의 기억이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것은 바로 매향이 달여온 약에서 났던 미묘하게 다른 냄새와 약사발을 건네던 매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던 모습이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저었으나 한 번 피어오른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평소 탐욕스럽게 집안을 훑어보던 매향의 눈빛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씨 부인은 남편의 시신 곁을 지키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부엌으로 내려가 지난밤 약을 다렸던 약탕기를 찾아보았으나 이미 약탕기는 깨끗하게 씻겨져 선반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등골이 서늘해지며 직감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는데 평소 게으름을 피우지 않지만 굳이 한밤중에 약탕기까지 닦아놓을 만큼 부지런하지 않았던 매양의 성격을 알기에 이것은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물증은 이미 사라졌고 심증만으로는 혈육인 사촌 동생을 살인자로 몰아세울 수 없는 노릇이었기에 심씨 부인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억울함과 분노를 속으로 사겨야만 했습니다.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매양은 누구보다 서럽게 곡을 하며 주위 사람들의 동정을 샀는데 그녀는 머리를 풀고 땅을 치며 형부하고 목 놓아 울어 조문객들은 처제의 슬픔이 참으로 깊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상복 속에 가려진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이제야 장애물이 사라졌다는 안도감과 앞으로 차지할 재물에 대한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고 가끔 심씨 부인을 바라보는 눈길에는 조롱 섞인 비웃음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그런 매향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켜보며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느라 입술을 깨물었고 피맛이 배어나오는 입속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심씨 부인은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믿었던 혈육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지만 지금 당장 매양을 추궁해 봤자 교활한 그녀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았을 것이 뻔했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어떻게 하면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이 사악한 죄인을 단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헝클어진 머리와 퀭한 눈을 보게 되었고 순간 뇌리를 스치는 기발하고도 처절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는데 그것은 바로 미치광이가 되어 적의 경계심을 허물고 기회를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장례 3일째 되던 날 밤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여 빈소를 지키고 있을 때 갑자기 안방에서 괴기스러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심씨 부인이 머리에 하얀 국화꽃을 꽂고 한쪽 발에는 버선을 다른 쪽 발에는 집신을 신은 기이한 차림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허공에 대고 손짓을 하며 여보, 약 드실 시간이에요. 매향이가 아주 맛있는 약을 다려왔어요. 라고 중얼거렸는데 그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해맑았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큰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점잖던 심씨 부인이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실성했다며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며 수군거렸습니다. 매양 역시 처음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으나 이내 언니의 상태를 살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 언니가 미쳤다면 집안의 모든 권한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넘어올 것이라는 계산이 순식간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짐짓 놀란 척하며 언니에게 달려가 언니, 정신 차리세요. 이게 무슨 꼴이에요. 라며 부축하는 신용을 했고 사람들을 향해 언니가 형부의 죽음을 감당하지 못해 정신을 놓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씨 부인은 매향의 손을 뿌리치며 마당을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자신의 옷고름을 풀어헤치는 등 영락없는 광녀의 행색을 보였습니다. 늙은 하인구 씨가 달려와 울며 불며 마님을 말렸지만 심씨 부인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멍한 표정으로 밀쳐내고 다시 흙바닥에 주저앉아 흙장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어른들은 혀를 차며 쯧쯧. 저 고운 분이 어쩌다 저리 되었나. 집안이 망조가 들었구먼. 하고 탄식하며 돌아섰고 집안은 삽시간에 비통함과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었습니다. 매양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안방으로 들어가 심씨 부인의 열쇠 꾸러미와 문서함이 있는 곳을 확인하며 눈을 빛냈고 미쳐버린 언니를 대신해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될 날이 머지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미친 언니를 수발드느라 고생하는 착한 동생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알터니가 빠진 듯 시원해하며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계획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잘 풀려가고 있음에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마당 한 구석,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득이는 심씨 부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또렷하게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씨 부인은 흙장닭을 치는 척하며 땅바닥에 인내라는 두 글자를 마음속으로 새겼고 남편의 원수를 갚기 전까지는 절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피눈물로 맹세했습니다. 비록 몸은 더러운 흙구덩이에 뒹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남편을 죽인 저 악마 같은 계집이 파멸하는 꼴을 보기 전에는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 없다는 독한 마음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길고도 처절한 복수극의 서막에 불과했으며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질 인고의 시간은 이제 막 그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밤바람이 더욱 차갑게 불어와 상갓집의 등불을 위태롭게 흔들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이 집안에 들이운 불길한 그림자를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텅 빈 마당에는 미친 듯이 웃어대다 지쳐 쓰러진 심씨 부인과 그녀를 내려다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는 매양, 그리고 영문을 모른 채 불안에 떠는 하인들만이 남아 깊어가는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집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심씨 부인의 처절한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밤은 깊어가고 이야기는 다음 장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남편 김선비의 장례가 끝나고 사무제를 지내고 나서도 집안의 감도는 비통함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는데 그 중심에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끝내 정신을 놓아버린 심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멀쩡하던 안주인이 하루아침에 실성하여 머리에 들꽃을 꽂고 마당을 헤집고 다니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기에 충분했고 마을 사람들은 효부이자 현모양처였던 그녀가 겪은 비극을 안타까워하며 혀를 찼습니다. 심씨 부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청마루 밑이나 장독대 뒤에 숨어 혼자만의 세상에 빠져 중얼거리거나 허공을 향해 손짓하며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을 불러대곤 하여 집안 분위기를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입가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어 예전의 기품 있고 정갈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광기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촌 동생 매양은 슬픔에 잠긴 척하면서도 발빠르게 집안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동에 나섰는데 그녀는 언니가 저 지경이 되었으니 유일한 혈육인 내가 집안을 건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하인들에게 호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양은 제일 먼저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심씨 부인이 지니고 있던 곳간 열쇠와 문서함을 자신의 손에 넣었으며 이것이 마치 당연한 수순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부터 이 집안의 대소사는 내가 결정할 것이니 너희들은 내 말에 토를 달지 말고 따르라고 엄포를 놓았고 그 섯을 펄언 기세에 눌린 하인들은 감히 반기를 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매양의 눈빛에는 더 이상 순박한 시골 안악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권력과 재물을 손에 쥐었다는 승리감과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매양은 심씨 부인을 요양을 시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안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허름한 행랑채로 내몰았는데 그곳은 본래 짐이나 쌓아두던 곳으로 우풍이 심하고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음습한 방이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쫓겨나면서도 저항은커녕 아이고 새 집으로 이사 가는구나라며 손뼉을 치고 좋아라 웃어대어 이를 지켜보던 늙은 하인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매향은 심씨 부인에게 주어지던 비단, 이불과 고운 옷가지들을 모두 거두어드리고 대신 낡고 헤어진 무명옷과 솜이 다 빠져나간 얇은 이불을 던져주며 미친 사람에게 비단이 무슨 소용이냐고 비웃었습니다. 안방을 차지한 매향은 언니가 아끼던 자개장과 화려한 장신구들을 독차지하고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언니의 옷을 입어보며 안주인 행세를 즐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살림살이 또한 매향의 소나기에 들어가자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식재료를 아낀다는 핑계로
하인들의 밥상을 부실하게 차리게 하고 정작 자신은 기름진 고기와 귀한 생선을 배불리 먹으며 호의호식했습니다. 예전 심씨 부인이 안주인으로 있을 때는 하인들의 생일이나 아픈 곳까지 세세하게 챙겨주며 덕을 베풀었으나 매향은 조금이라도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하인이 있으면 가차없이 매질을 하거나 밥을 굶기는 등 악독하게 굴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는 호랑이 피하려다 늑대 만난 꼴이라며 탄식이 흘러나왔지만 미쳐버린 진짜 주인은 아무런 힘이 없었고 가짜 주인은 너무나도 기세등등하여 그 누구도 나서서 바로잡으려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에 훈훈하던 인심은 사라지고 대신 서로를 감시하고 눈치 보는 삭막한 공기만이 감돌게 되었습니다. 심씨 부인의 광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듯 보였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마당에 나가 흙탕물에 뒹굴며 목욕을 한다고 소란을 피우거나 밤중에 부엌에 들어가 솥뚜껑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는 등 기이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밥그릇을 엎어버리고 맨손으로 밥알을 주워 먹거나 개밥그릇에 담긴 음식을 탐내는 흉내를 내어 매향의 조롱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매향은 그런 언니를 보며 혀를 끌끌 차면서도 내심 언니가 제정신으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매향은 가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심씨 부인의 안부를 물으면 일부러 헝클어진 머리에 침을 흘리는 언니의 모습을 보여주며 보시다시피 이 지경이라 제가 참으로 고생이 많습니다라고 거짓 눈물을 흘려 동정심을 유발하고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그러나 이 집안에서 가장 오래 일해온 늙은 하인구 씨만은 돌아가는 사태를 심상치 않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는 젊은 시절부터 김선비의 가문을 모셔온 충직한 종으로 심씨 부인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구 씨는 안주인이 남편을 잃은 충격이 크다 한들 저렇게 하루아침에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망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특히 매향이 들어온 이후 김선비가 급사하고 곧이어 안주인이 실성하고 매향이 안방을 차지하는 일련의 과정이 너무나도 딱딱 들어맞는 것이 마치 누군가 꾸며낸 연극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구 씨는 겉으로는 매향에게 굽신거리며 복종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항상 심씨 부인의 거동을 예의주시하며 그녀의 광기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으려 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구름 뒤로 숨어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각 구 씨는 마당 한 구석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조용히 방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행랑채 쪽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심씨 부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뒷마당 장독대 옆에 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구 씨가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심씨 부인은 남편 김선비가 생전에 즐겨 쓰던 낡은 갓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등은 처연하게 떨리고 있었고 간간이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는 미치광이의 웃음이 아닌 뼈에 사무친 원한과 슬픔이 담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통곡이었습니다. 구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헛소리를 하며 마당을 뛰어다니던 광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는 지아비를 잃은 가련하고도 멀쩡한 여인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 씨는 마님하고 작게 부르려다 황급히 입을 틀어막았는데 만약 지금 자신이 아는 체를 했다가는 매양의 귀에 들어가 마님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심씨 부인은 인기척을 느꼈는지 재빨리 갓을 치마폭 속에 감추고 다시 벌떡 일어나 달아달아 내 서방님 어디 갔나 하며 짐짓 미친 척 노래를 부르며 행랑채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달빛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맑고 차가운 이성으로 번뜩이고 있었고 구 씨는 안주인이 미친 것이 아니라 미친 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구 씨의 마음속은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괴로웠는데 당장이라도 달려가 마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었으나 매양의 서슬이 시퍼런 지금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심씨 부인이 저토록 치욕스러운 삶을 견디며 미친 척을 하는 데에는 분명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 짐작한 구 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마님의 비밀을 지켜주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남몰래 행랑채 문틈으로 따뜻한 주먹밥을 밀어넣거나 겨울 바람이 들이치지 않도록 문풍지를 몰래 발라주는 등 매향의 눈을 피해 안주인을 보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씨 부인 또한 구 씨의 이러한 은밀한 배려를 눈치챘는지 가끔 아무도 없을 때 구 씨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거나 고개를 살짝 끄덕여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매양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제 집안의 물건을 내다 파는 것도 모자라 김선비가 애지중지하던 서책들마저 헐값에 팔아치우려 했습니다. 책장수가 들어와 책을 묶어가는 날 마당 구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심씨 부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으나 겉으로는 종이 쪼가리 다 태워버려라 불놀이하자며 손뼉을 치고 웃어대야만 했습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때 묻은 책들이 짐짝처럼 실려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그녀의 손톱은 살을 파고들었고 입술은 깨물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매향은 그런 언니를 보며 거봐. 언니도 필요 없다잖아. 돈 되는 건 다 팔아서 내 비단 옷이나 더해 입어야지. 라며 거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심씨 부인은 완전히 잊힌 존재가 되었거나 그저 김선빈의 미친 여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매양은 김선빈의 집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자리 잡아 마을 잔치에 기부금을 내거나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며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매양의 행동을 의심하고 뒤에서 수군거렸으나 시간이 지나고 그녀의 권세가 강해지자 하나둘 그녀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매향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영원히 묻혔다고 착각하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점점 더 오만방자해졌고 경계심 또한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매향은 심씨 부인을 더욱 철저히 고립시켰는데 하인들에게 미친 기운이 옮는다며 행랑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했고 하루에 한 번 개밥 같은 밥덩이를 던져주는 것 외에는 일절 돌보지 않았습니다. 심씨 부인은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차가운 냉골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 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결코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향이 술에 취해 내뱉는 혼잣말들. 예컨대 형부는 참 멍청했어. 내가 주는 게 독인 줄도 모르고라거나 언니가 저렇게 미쳐버려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같은 말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또한 매향이 독초를 구했던 약재상의 이름이나 훔친 폐물을 숨겨둔 장소 등을 흘릴 때마다 심씨 부인은 미친 척 중얼거리는 척하며 그 내용들을 끊임없이 되뇌어 기억의 창고에 차곡차곡 저장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어른이 지나가다 들러
심씨 부인의 상태를 묻자 매양은 가증스러운 표정으로 눈물을 훔치며 언니가 밤마다 귀신을 본다고 소리를 질러서 제가 잠을 한숨도 못 잡니다. 차라리 형부 따라가시는 게 편하실 텐데. 라며 넌지시 심씨 부인의 죽음을 바라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문틈으로 엿들은 심씨 부인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몸을 떨었지만 당장 뛰쳐나가 저 요망한 입을 찢어놓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벽을 긁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래, 네가 안달이 났구나. 하지만 나는 절대로 네 뜻대로 죽어주지 않는다. 네가 파멸하는 그날까지 끈질기게 살아남아 너의 추악한 죄를 천하에 까발릴 것이다. 라고 속으로 맹세하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의 기운은 점점 쇠락해 갔는데 매양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재물을 탕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곳간의 곡식은 줄어들고 담장은 무너져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하인들도 하나둘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매양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은 재산을 긁어모아 자신의 치장에만 열을 올렸고 가끔 행랑채 쪽을 바라보며 저 늙은 미치광이만 없으면 이 집을 팔아치우고 도성으로 가서 살 텐데 라며 노골적인 저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구 씨는 무너져가는 집안 꼴을 보며 한탄했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언젠가 다가올 심판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매향은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고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신이 저지른 살인은 완벽하게 묻혔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심씨 부인을 더 이상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며 그저 집구석에 붙어 있는 짐스러운 벌레 보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벌레 같은 존재가 어둠 속에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자신의 모든 악행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짐승 같은 울음소리 뒤에 날카로운 이성의 칼날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매양에게는 망각의 시간이었지만 심씨 부인에게는 복수를 위한 단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밤, 심씨 부인은 천둥 소리에 맞춰 미친 듯이 춤을 추다가 매향의 방 창문 아래로 기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매향이 새로 들인 젊은 첩장 비밀 애인과 술판을 벌이며 킬킬거리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매향이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차지했는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형부 독살하고 언니 미치게 만든 것도 다 내 실력이야 라고 큰 소리로 떠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씨 부인은 빗물에 젖은 얼굴을 들고 번개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를 닦아내지 않은 채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매향의 자배까지 들었으니 퍼즐 조각은 거의 다 맞춰진 셈이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다시 행랑채로 돌아와 젖은 몸을 웅크리며 추위에 떨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년간 갈고 닦아온 복수의 칼날을 언제 어떻게 휘두를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다가오는 남편의 30주기 제삿날을 그거사일로 잡았습니다. 그날은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니 그들 앞에서 매양의 가면을 벗겨내고 처절하게 응징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미친 여자로 살아오며 겪은 수모와 고통, 그리고 남편을 향한 그리움이 한데 뭉쳐 거대한 폭풍이 되어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반환점을 돌아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매향의 악행은 하늘을 찌르고 심씨 부인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으며 늙은 하인구 씨의 조용한 조력이 더해져 운명의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30년의 침묵을 깨고 터져나올 진실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날의 잔치는 피의 복수극이 될지 아니면 정의의 심판대가 될지. 밤은 깊어가고 마을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드디어 감춰졌던 칼날이 빛을 발하고 거짓의 성이 무너지는 통쾌한 순간이 펼쳐질 것입니다. 강산이 3번이나 변한다는 30년의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는 더욱 굵어져 하늘을 찌를 듯 자라났고, 코흘리게 아이들은 어느덧 장성하여 아이의 아비가 되었으며, 마을의 노인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 뒷산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김선비의 기와집만은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듯, 혹은 그 흐름 속에 썩어가는 듯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한때 마을의 자랑이자 덕망의 상징이었던 그 집은 이제 칠이 벗겨지고 담장이 허물어져 을씨년스러운 흉가처럼 변해갔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매향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와 화려한 비단 옷자락 스치는 소리는 여전히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저 집에 귀신이 산다더라, 혹은 독사가 또아리를 틀고 앉았다며 침을 뱉고 지나가기 일쑤였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꽃처럼 곱던 매양의 얼굴에도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고, 그녀의 허리는 굽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노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늙음도 그녀의 탐욕과 도끼를 꺾지는 못했으니 그녀는 여전히 집안의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 호령하며 자신이 마치 이 집의 정당한 주인인 양 행세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평생을 바쳐 미친 언니를 돌보며 이 집안을 지켜왔습니다 라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늘어놓아 사정을 잘 모르는 젊은이들에게는 효부여 열렬하는 칭송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탁하고 음흉하게 변해갔고, 밤마다 곡간에 쌓인 곡식과 돈괴를 확인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의심병 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행랑채 귀신이라 불리는 심씨 부인은 70 노구가 되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빗질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머리카락은 엉겨붙어 마치 짐승의 털처럼 보였고, 때에 쩐 무명옷은 걸레 조각이나 다름없어 그녀가 본래 이 집의 안주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낮이면 마당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개미떼를 구경하거나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매양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던져주면 허겁지겁 주워 먹는 신용을 하여 보는 이들의 비위마저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텅 빈 눈동자 깊은 곳에는 30년 전 남편을 잃은 그날 밤보다 더 시퍼렇게 날이 선 복수의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씨 부인은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매향이 퍼붓는 온갖 모욕과 학대, 추위와 배고픔은 그녀의 육신을 병들게 했지만, 정신만은 오히려 대장간에서 달구어진 쇠처럼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미친 척 연기를 하는 와중에도 매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기록했습니다. 매향이 언제 누구에게 뇌물을 바쳤는지, 김선비가 남긴 땅 문서를 어떻게 위조해 팔아먹었는지, 심지어 매향이 술에 취해 중얼거린 독초를 조금만 더 넣었더라면 덜 고통스럽게 갔을 텐데 라는 끔찍한 독배까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매향의 죄악이 낱낱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심씨 부인의 기억은 30년 전 그날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30년의 죄악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거대한 문서고와도 같았습니다.
어느 해 여름, 장마가 유난히 길어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눅눅한 냄새가 진동하던 날이었습니다. 매양은 덥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하인들을 닥달하다가 마루 밑에 웅크리고 있는 심씨 부인을 발견하고는 다짜고짜 지팡이로 매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늙은 것이 비 오는데 청승맞게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밥값을 하려면 비라도 맞으며 마당이라도 쓸어라. 매양의 표독스러운 고함과 함께 지팡이가 심씨 부인의 앙상한 등을 내리쳤습니다. 심씨 부인은 아이고 도깨비가 때리네. 도깨비가 춤을 추네 하며 짐짓 미친 소리를 하며 피했지만 빗물에 젖은 흙바닥을 기어다니며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바닥에 진흙을 한 움큼 쥐어 매향의 발등에 문지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치거라. 더 세게 치거라. 내년이 쌓은 죄의 탑이 높을수록 무너질 때의 고통도 클 것이니. 그날 밤 매양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안방에서 독한 술을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그녀는 혀꼬인 소리로 죽은 형부의 이름을 부르며 주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비님, 내 형부. 나를 봐주지도 않더니 꼴 좋습니다. 그깟 지조가 밥 먹여줍니까? 내가 독을 탄 줄도 모르고 받아 마실 때 그 멍청한 표정이란. 크크. 열려진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소름 끼치는 고백을 행랑채 쥐구멍을 통해 엿듣고 있던 심씨 부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그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30년간 모은 매양의 자백들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밧줄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일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오래된 하인이자 심씨 부인의 유일한 조력자인 구씨 영감은 이제 허리가 낫놓고 기역자로 굽은 백발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늙고 병들어 힘든 일은 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으며 매양의 눈을 피해 심씨 부인을 살폈습니다. 구씨 영감은 매양이 잠든 깊은 밤이면 몰래 행랑채로 다가가 식어 빠진 주먹밥이나 따뜻한 물 한 사발을 밀어 넣곤 했습니다. 그는 심씨 부인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섣불리 아는 채를 했다가는 두 사람 모두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묵묵히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심씨 부인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라졌음을, 무언가 결단을 내린 사람의 비장함이 서려 있음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늦가을. 드디어 김선비의 30주기 제삿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0주기라는 상징성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싶은 욕심 때문인지 매양은 이번 제사를 마을 잔치처럼 성대하게 치르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녀는 인근 고을의 유지들은 물론 멀리 떨어진 김선비의 먼 친척들까지 모조리 초청하여 자신의 위세를 떨치려 했습니다. 집안은 오랜만에 제사 준비로 분주해졌고 고기 굽는 냄새와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 풍요로움 속에는 죽은 자를 위한 정성보다는 산자의 허영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매향은 최고급 비단으로 새 옷을 지어 입고 머리에는 옥비녀를 꽂으며 거울 앞에서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사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심씨 부인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행랑채 구석, 썩은 나무 판자 밑을 파헤쳐 낡고 색이 바랜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매향이 독초를 샀던 약재상의 이름이 적힌 종이 조각과
당시 매향이 급히 태우려다 남은 독초 봉투에 그을린 조각, 그리고 김선비가 피를 토하며 남긴 피 묻은 적삼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심씨 부인이 미친 척하며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아궁이를 파헤쳐 목숨 걸고 지켜온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달빛에 비친 증거물들을 어루만지며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고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여보, 이제 다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못 감은 당신의 눈. 내일이면 제가 감겨드리겠습니다. 심씨 부인은 그날 밤 30년 만에 처음으로 행랑채 바구물가로 나갔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찬바람이 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두레박으로 찬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낀 때를 벗겨내고 엉겨붙은 머리카락을 빗어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지난 30년의 수모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비록 주름지고 야위었지만 그 옛날 김선비가 사랑했던 기품 있고 강인한 안주인의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구씨, 영감은 소리 죽여 오열하며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음을, 진짜 주인이 돌아왔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매향은 여느 때보다 들뜬 모습으로 하인들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오늘 오시는 손님들은 귀한 분들인 이 음식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게 하라. 그리고 저 행랑채 미친년은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가라. 매양의 서슬퍼런 명령에 하인들은 행랑채 문에 굵은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 갇힌 심씨 부인은 문틈으로 들어오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정좌하고 앉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소리, 매양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복수의 북소리처럼 둥둥 울렸습니다. 자물쇠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낡아서 헐거워진 문경첩은 이미 그녀가 밤마다 조금씩 헐어놓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집안은 제사에 참석하러 온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수십 개의 등불이 켜져 대낮처럼 환했고 대청마루에는 김선비의 위패와 함께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매양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제가 부족하여 남편 없는 집안을 이끄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라며 거짓 눈물로 동정심을 샀고 사람들은 매양 씨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열렬하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매양은 제주의 자격으로 술잔을 올리기 위해 위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된 그 순간 마치 폭풍전의 고요처럼 집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굳게 잠겨있던 행랑채의 문짝이 통째로 뜯겨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고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대신 단정하게 쪽을 찌고 비록 남루하지만 깨끗하게 빨아입은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 굽은 허리를 곧게 펴고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하며 걸어 나오는 그녀는 더 이상 마을에 미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저승에서 돌아온 심판관처럼 혹은 김선비의 혼이 빙의된 듯한 서늘한 기운을 내뿜으며 대청마루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술잔을 들고 있던 매양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니, 저게 누구야? 언니, 미친 언니가 어떻게? 매양이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자 심씨 부인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지난 30년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위엄있고 맑은 안주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인연 매양아, 뻔뻔하게도 네가 죽인 형부의 제사상을 내 손으로 차렸느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그 호통 소리에 제사상의 촛불이 일렁이고 사람들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매양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져 저 미친년이 또 발작을 하는구나. 여봐라. 당장 전현을 끌어내라 하고 악을 썼지만 그 누구도 감히 심씨 부인의 기세에 눌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씨 부인은 뚜벅뚜벅 걸어와 매양의 바로 코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매양의 영혼까지 꿰뚫어 볼 듯 강렬했습니다. 미친 척 살아온 30년이다. 네가 내 남편을 독살하고 내 집을 뺏고 나를 짐승처럼 부리며 낄낄대던 그 모든 순간을 내가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그 더러운 가면을 벗을 시간이다. 심씨 부인이 품속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들자 매양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과 친척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구씨 영감은 마당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3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썩어 문드러진 줄 알았던 정의가 드디어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손에 든 증거물을 높이 치켜들고 모인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외나무 다리 위에서 두 여인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걷히고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어 마치 하늘도 이 심판을 지켜보려는 듯 했습니다. 심씨 부인의 서슬퍼런 일가리 대청마루를 가르고 지나가자 잔칫집에 흥겨웠던 소음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잦아들었고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두 여인을 향해 꽂혔습니다. 매향은 마치 도깨비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치며 식은땀을 줄줄 흘렸는데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변명을 하려 했으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쉰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심씨 부인은 매향이 물러서는 만큼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손에 쥐고 있던 낡은 보자기의 매듭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는데 그 손길은 매우 침착하고 정갈하여 광인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좌중을 압도하는 그녀의 기세에 마을의 원로들과 친척들조차 침을 꼴깍 삼키며 마른 입술을 적실 뿐 누구 하나 나서서 이 상황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심씨 부인이 보자기를 펼치자 그 안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와 붉은 얼룩이 묻은 헝겊 조각이 드러났고 그녀는 그중 종이 한 장을 집어들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년이 30년 전 내 남편을 죽이기 위해 독초를 샀던 약재상의 장부 찢어진 조각이다. 네가 그날 밤 아궁이에 태워 증거를 없애려 했으나 하늘이 돕고 땅이 도와 타다 남은 귀퉁이를 내가 주워 모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하게 마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헝겊은 내 남편이 독을 마시고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둘 때 입고 있던 적삼이다. 네가 몰래 불태우려던 것을 내가 미친 척하며 아궁이에서 꺼내어 30년을 품고 살았다. 보아라, 이 붉은 핏자국이 바로 내 죄의 증거다. 매향은 아니야. 저건 다 거짓말이야. 미친년이 어디서 쓰레기를 주워와서 헛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악을 쓰며 달려들어 증거를 빼앗으려 했으나 심씨 부인은 날렵하게 몸을 피해 그녀의 손을 허공에 휘젓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지난 30년간
매향의 매질을 피하며 익힌 생존 본능이자 복수를 위해 단련된 몸놀림이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경멸에 찬 눈빛으로 매향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거짓말 그렇다면 내 입으로 뱉은 말도 거짓이냐. 30년 전 7월 보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밤, 네가 술에 취해 첩장놈에게 뭐라 했느냐. 형부는 참 멍청했어. 내가 주는 게 독인 줄도 모르고 고맙다며 받아 마셨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심씨 부인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매양의 은밀한 고백을 읊어대자 매양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하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매양 자신과 그 자리에 있던 첩장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었기에 심씨 부인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친척들 사이에서는 세상에 저게 사실이란 말인가. 어쩐지 김선비가 너무 급작스럽게 갔어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씨 부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매양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너는 내 남편을 죽인 것도 모자라. 멀쩡한 나를 미치광이로 몰아세워 이 집의 재산을 가로챘다. 서쪽 밭백 마지기는 누구에게 팔았느냐. 김선비가 아끼던 서책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내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조상의 유산까지 팔아치운 죄. 죽어서도 씻지 못할 것이다. 궁지에 몰린 매양은 마지막 발악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매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 여자는 30년간 미쳐서 똥오줌도 못 가리던 여자입니다. 지금 귀신이 씌어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저를 이렇게 모함하다니요. 그녀는 머리를 땅에 찌으며 통곡하는 척 연기를 펼쳤지만 이미 그녀의 떨리는 눈동자와 당황한 기색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당 구석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늙은 하인 구씨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구씨 영감의 등장에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모아졌습니다. 구씨 영감은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증언하건대 안주인마님께서는 미치지 않으셨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리는 가운데 구씨 영감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마님께서는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정신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매양 아씨가 마님을 매질하고 굶길 때 마님은 밤마다 남편의 갓을 껴안고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매양 아씨가 안방에서 호의호식하며 형부를 독살했다고 떠벌리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다만 제 목숨이 위태로워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 마님의 말씀은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충직한 종으로 평판이 높았던 구씨 영감의 증언은 결정적인 쐐기를 박았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최참판이 자리에서 일어나 엄한 목소리로 매양을 꾸짖었습니다. 듣자 듣자 하니 내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피를 나눈 언니의 남편을 죽이고 언니를 짐승처럼 가두고 조상의 재산을 탕진하다니 네가 정령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최참판의 호통에 다른 친척들도 덩달아 분노를 터뜨리며 매향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런 천하의 몹쓸 년 당장 관아에 넘겨라. 우리 가문의 수치다. 당장 멍석마리를 해라. 분노한 사람들이 매양을 향해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심씨 부인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제지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관아에 넘겨 피를 보는 것도 멍석마리를 하는 것도 내 남편이
원치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집안에서 내년의 흔적을 단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다. 그녀는 싸늘한 눈으로 매양을 내려다보며 명령했습니다. 네가 입고 있는 그 비단 옷, 꽂고 있는 그 비녀, 신고 있는 그 꽃신, 모두 내 남편과 내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다. 당장 벗어라. 그리고 빈손으로 네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처럼 거짓골로 나가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매향은 울부짖으며 버텼지만 하인들이 달려들어 그녀가 입고 있던 화려한 비단 옷을 벗겨내고 초라한 속꽃 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훔쳐 찾던 금가락지와 옥비녀도 모두 회수되었고 그녀는 30년 전 언니를 찾아왔을 때보다 더 비참한 몰골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매향을 대문 밖으로 끌어냈고 그녀는 언니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굳게 닫히는 대문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쫓겨나는 매양의 뒤에 소금을 뿌리며 다시는 이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마라고 고함을 쳤고 그녀는 어둠 속으로 비틀거리며 사라졌습니다. 30년간 이 집을 지배해온 악의 축이 마침내 뽑혀나간 순간이었습니다. 매양이 사라지자 집안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흥분했던 사람들도 차차 진정되었고 마당에 남은 것은 흩어진 음식들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심씨 부인뿐이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제사상 앞으로 다가가 큰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불민한 아내가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절을 마치고 일어서자 최참판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다가와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우리가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고초가 심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심씨 부인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았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오늘 제사는 망쳤으나 제 남편도 묵은 체증이 내려가 기뻐할 것입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불러 지시를 내렸습니다. 마당을 깨끗이 치우고 남은 음식으로 손님들을 대접해라. 그리고 굿씨 영감을 안방으로 모셔라. 내 생명의 은인이다. 하인들은 예, 마님하고 우렁차게 대답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매양의 횡포에 시달렸던 하인들에게 진짜 주인의 귀화는 가뭄 끝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하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어지러진 마당을 정리하고 다시 정갈한 술상을 차려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분위기는 아까와는 사뭇 다르게 숙연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심씨 부인의 지극한 정성과 인내심을 칭송했고 아기는 결국 벌을 받는다는 사필 규정의 이치를 되새기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심씨 부인은 오랜만에 안방이 아닌 대청마루 한가운데 앉아 마을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서려 있던 광기와 도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30년 세월을 건너뛴 듯 예전에 온화하고 기품 있는 안주인의 모습이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손님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왁자지껄했던 집안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예전의 음산하고 불안한 고요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후에 평온하고 묵직한 고요였습니다. 심씨 부인은
하인들이 데워준 따뜻한 목욕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묵은 때와 함께 지난 30년의 한과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깨끗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맑은 호수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온 심씨 부인은 굿이 영감이 끓여온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먹는 밥이었습니다. 구 영감, 고생 많았네.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어. 심씨 부인의 말에 굿이 영감은 아닙니다. 마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두 다리 뻗고 주무십시오. 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심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호 지문 너머로 은은하게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독사 같은 매향도,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원혼도, 미친 척 연기해야 하는 자신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 사는 냄새와 따스한 온기만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심씨 부인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은 날의 남편 김선비를 만났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고 두 사람은 옛날처럼 팻마루에 앉아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안의 불은 꺼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의가 승리했다는 든든한 등불이 켜졌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돌던 바람도 이제는 매섭지 않고 부드럽게 담장을 넘어와 고생한 안주인의 잠든 얼굴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김선빈의 기와집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지난 30년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밤새 마당을 적셨던 빗물은 말끔히 말랐고 기와 지붕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는 청아한 바람을 타고 맑게 울려 퍼지며 새 아침을 알렸습니다. 심씨 부인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퀴퀴한 냄새가 나는 행랑채 바닥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안방 아랫목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잠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천장을 바라보았으나 코끝에 스치는 은은한 모과 향기와 방문 창호지 위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이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앉아 주름진 손으로 보드라운 비단 이불의 감촉을 느끼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새벽같이 일어나 찬물에 세수하고 미친 척 연기할 필요도, 매양의 눈치를 보며 쥐죽은 듯 엎드려 있을 필요도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사무쳐 왔습니다. 심씨 부인이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오자 부지런한 하인들이 이미 마당을 쓸고 아침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의 소란으로 어지러웠던 마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국 끓이는 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가 피어올라 집안 가득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심씨 부인이 나오자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나 경멸이 아닌 진정한 존경과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불편하신 곳은 없으셨는지요? 늙은 하인굿이 영감이 다가와 따뜻한 물이 담긴 세숫대야를 대령하며 물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덕분에 아주 달게 잤네. 자네도 밤새 편안했는가라고 화답하며 따뜻한 물에 얼굴을 씻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차려진 상은 소박하지만 정갈하기 그지없었는데 흰쌀밥과 맑은 국, 그리고 심씨 부인이 예전에 좋아했던 나물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매양이 차지하고 앉아 기름진 고기로 배를 채우던 그 상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의 품격에 맞는 소박하고 건강한 밥상이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숟가락을 들기 전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남편 김선비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이 집에서 이제야 제가 맘 편히 밥 한 술을 뜹니다.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지요. 목이 메어 잠시 숟가락을 들지 못하던 그녀는 굿이 영감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자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뒤 먹는 밥맛은 꿀맛 같았고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었던 오장육부를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심씨 부인은 집안을 둘러보며 대대적인 정리를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은 매양이 남기고 간 흔적들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매양이 사치스럽게 꾸며놓았던 화려한 병품과 자개장, 그리고 정체 모를 부적들을 모두 떼어내 마당 한가운데 모아놓고 불태웠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매양의 욕심과 허영, 그리고 집안을 짓누르던 어두운 기운들이 검은 연기가 되어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심씨 부인은 창고를 열어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남편의 서책들과 붓, 벼루를 꺼내어 먼지를 털고 햇볕에 말렸습니다. 비록 많은 책들이 매향에 의해 팔려나갔지만 남은 책들이라도 소중히 거두어 다시 사랑방 책꽂이에 꽂아두니 비로소 사랑방에서도 옛 주인의 묵향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김선빈의 집안의 사연은 삽시간에 인근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30년간 미친 척하며 남편의 복수를 준비해온 심씨 부인의 독하고도 지고지순한 마음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자신들이 겉모습만 보고 그녀를 미치광이 취급했던 것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아낙네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달걀 꾸러미나 직접 짠 참기름, 제철, 과일 등을 내밀며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부인,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긴 세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셨습니까?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낙네들은 심씨 부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씨 부인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주었는데 사람의 누는 것만 보기 쉬우니 어찌 여러분을 탓하겠습니까? 다 지난 일이니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라며 넉넉한 인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을 하인들과 나누어 먹고 오히려 곡간을 열어 흉년에 고생하는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심씨 부인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하며 더욱 우러러보게 되었고 김선빈의 집은 다시 예전처럼 마을의 구심점이자 덕망 있는 양반가로서의 위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심씨 부인을 볼 때마다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고 아이들에게도 그녀의 인내와 지혜를 본받으라 가르쳤습니다. 집안이 어느 정도 정돈되자 심씨 부인은 남편 김선비의 묘소를 찾을 채비를 했습니다. 매향이 집안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 묘소는 돌보는 이 없이 방치되어 자풀이 무성하고 비석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하인들을 대동하고 묘소에 올라 직접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고 봉분을 다듬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흙을 만지며 그녀는 여보,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 무정한 사람아, 춥지는 않으셨소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구씨 영감도 옆에서 함께 잡초를 뽑으며 훌쩍거렸고 하인들은
정성껏 준비해온 제수 음식을 진설했습니다. 깨끗해진 묘소 앞에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니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심씨 부인의 땀방울을 식혀주었는데 마치 김선비가 아내의 노고를 위로하는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묘소를 다녀온 후 심씨 부인의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고 이제 남은 생은 남편의 뜻을 이어 덕을 쌓고 조용히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자신을 도와준 늙은 하인구 씨 영감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가 늙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편안히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별채를 내어주고 하인 한 명을 붙여 수발을 들게 했습니다. 구 씨 영감은 마님, 저는 그저 할도리를 했을 뿐인데 이런 과분한 대접을 받다니요. 라며 극구 사양했으나 심씨 부인은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이 집안의 기둥일세. 자네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저승사람이 되었을 거야. 라며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넘어 생사를 함께한 동지로서의 깊은 정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계절은 흘러 가을이 깊어지고 마당의 감나무에는 붉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심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거나 맑은 날이면 장독대를 닦으며 소일했습니다.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에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마저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매향이 쫓겨난 후 그녀의 소식은 풍문으로만 들려왔는데 어느 장터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거나 병이 들어 객사했다는 흉흉한 소문들이었지만 심씨 부인은 그 소식에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인과응보의 이치가 그러함을 알기에 마음속에서 매향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자신의 평온한 일상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아기는 스스로의 죄악 속에 파묻혀 사라졌고 선인은 인내 끝에 평화를 얻었으니 세상의 이치가 바로 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대문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와 심씨 부인이 나가보니 먼 친척 조카뻘 되는 젊은 부부가 어린아이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김선비 가문의 반계 혈족으로 집안이 어려워 고생하던 차에 심씨 부인의 소식을 듣고 문안 인사를 온 것이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짐을 느꼈는데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어 대가 끊길 위기였기에 이 아이가 하늘이 보내준 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심씨 부인은 젊은 부부를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집안일을 맡기며 양자로 드릴 뜻을 비쳤습니다. 젊은 부부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심씨 부인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맹세했고 적막하던 기와집에는 다시 아기 울음소리와 젊은 사람들의 활기찬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찾아와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날 심씨 부인은 따뜻한 안방 아랫목에 앉아 양손자가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할머니 하며 심씨 부인의 품에 파고들었고 그녀는 아이의 볼을 비비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스함을 이제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여 온 세상을 깨끗하게 덮어주었고 방 안의 화로에서는 숯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훈훈한 온기를 더해주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문득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눈 내리는 하늘 어딘가에서 남편이 빙그레 웃고 있는 듯한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이제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졌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총명했습니다. 그녀는 양아들과 며느리에게 집안의 법도와 살림하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며 가문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단단히 일렀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나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덕은 영원한 것이다. 항상 주변을 살피고 베풀며 살아라. 그녀의 가르침은 젊은 부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그들 또한 심씨 부인의 뜻을 받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집안으로 거듭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빈의 집을 가리켜 적선과 덕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다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구씨 영감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심씨 부인은 그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심씨 부인 또한 천수를 누리고 조용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통곡했고, 하늘에서도 슬픈 비가 부슬부슬 내려 대지를 적셨습니다. 그러나 심씨 부인의 얼굴은 마치 깊은 잠에 든 듯 평온했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그리던 남편 곁으로 돌아가 이승에서의 고단했던 짐을 벗어놓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은 겨울밤 화롯가에 둘러앉아 심씨 부인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30년을 인내하여 남편의 원수를 갚고 집안을 다시 일으킨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김선빈의 기와집은 주인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맑은 바람과 밝은 달빛을 벗삼아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끔 밤바람의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올 때면 마을 사람들은 심씨 부인이 집안을 살피러 다녀가나 보다 하며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표하곤 했습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억울함과 분노는 긴 겨울밤처럼 차갑고 길었지만 결국 진실은 봄 햇살처럼 얼음을 녹이고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씨 부인이 30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을 향한 깊은 사랑과 정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모든 시련은 끝났고 착한 사람들은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아 평온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네 삶도 때로는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창밖에는 밤이 깊어 고요하고 달빛은 온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무거운 걱정은 다 내려놓으시고 심씨 부인이 맞이했던 그 평온한 아침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고 행복한 하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